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땅의 모습을 또 배웠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빙하 시대입니다. 네, 빙하 시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빙하기는 영어로 하면은 아이스 에이지거든요. 네, 아이스 에이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공룡이요? 네. 영화 맞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 잠시만요. 빠졌네요. 네, 제가 영화 포스터를 준비했었는데 네, 빠져있네요. 네, 그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더라고. 제가 강의 전에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다 그 영화를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빙하는 그 아이스 에이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빙하죠. 네, 이 빙하는 네, 눈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그 무게에 눌려서 네, 아주 단단한 얼음이 된 것이 빙하입니다. 네, 빙하는 한자로 아래 하자를 쓰거든요. 네,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빙하라고 합니다. 네, 이 빙하가 이제 빙하 시대에 주로 등장하는 지형인데, 자 여기는 네 그린란드. 어떻게 알았어요? 그린란드예요. 네, 남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극 바로 옆에. 네, 이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이 그린란드도 네 엄청나게 많은 빙하로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그린란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없잖아요, 그죠?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느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했고 제가 편집을 직접 했어요. 네, BGM도 깔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PPT가 네. PPT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PPT가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빙하 시대를 이해하는데 이 빙하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이 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빙하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단단해 보이죠? 맞습니다. 빙하가 진짜 딱딱하거든요. 네, 눈은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그만 바스라지잖아요. 근데 이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그 밀도가 10배 이상 증가해서 엄청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빙하를 탐험했어요. 과연 이 빙하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땅을 한번 파봤고 직접 얼음도 파보고 그리고 지진파를 분석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남극에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의 두께가 3,000m에서 4,000m 사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네, 광교산이 600m잖아요. 광교산 6, 7개가 합쳐진 높이만큼 지금 빙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 그렇다면 육지에서 빙하가 몇 퍼센트를 덮고 있을까요? 지금요.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다. 네, 장현우 학생. 어떻게 알았어요? 와, 박수. 자, 이따가 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네, 육지에 10%가 덮여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남아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바다의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냐? 65m 가량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녹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잠기지 않아요. 제가 시뮬레이션 영상을 봤는데 네, 잠기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자, 나왔네요. 아이스에이지. 네, 흔히 우리가 이 영화를 떠올리죠. 네, 그렇죠. 자, 근데 빙하 시대라는 말은 언제 나왔냐면 1800년대 중간에 나왔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책은 이거보다 훨씬 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빙하 시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빙하 시대라는 그런 느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네, 빙하 시대가 언제쯤에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네,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빙하 시대를 암시하는 그런 말들이요, 다른 나머지 성경 다 합친 것보다 얼마나 많냐면요, 21배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 몇 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자, 얼음과 눈이 나옵니다. 자, 다음 안 넘어가는 건데 같이 넘겨주세요. 네. 자,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네, 눈이 나오죠. 자, 시작.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네, 눈이 나옵니다. 자,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자, 네,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네, 눈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욥이 살았던 지역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네, 자, 욥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욥이 그럼 어디에 살았냐는 거죠. 만약에 욥이 남극이나 북극에 살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요,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가축이 10,000마리가 넘어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남극 북극 사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욥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우스 땅에는 사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에돔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을 의미하고,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에돔 지방의 이름이 됩니다. 에돔 지방이 이제 우스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네. 욥이 살던 지역이 요단강 근처예요. 혹시 요단강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요단강은요 지금의 사해, 염해라고 합니다. 사해 바로 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살고 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의 동편을 말합니다. 이거를 모두 추정했을 때 욥이 살던 지역은 바로 네 에돔 지역입니다. 자 에돔 지역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사해 바로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집트가 있고요. 자 반갑게도 페트라도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페트라도 있고, 자 에돔 지역이 바로 욥이 살던 지역입니다. 에돔 지금은 사막이거든요. 이 옆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눈이 내리고 네 얼음이 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에돔 지역도 한때는 눈이 오고 추위가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이곳이 한때 빙하로 덮였었다라는 것이죠.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것이 사막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빙하 시대에 빙하가 엄청 많았다는 거 알겠는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빙하가 남기고 간 빙하 지형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림 보여드리는 것이 빙하로 만들어진 지형들을 나타낸 것인데, 이 빙하 지형을 분석해 보면요, 이 빙하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네, 한 번 더, 네, 기존에 만들어진 그 땅 위에 빙하가 쌓여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땅 있잖아요. 배웠죠? 그 위에 빙하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럼 빙하 시대는 언제 이후냐?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화론 믿는 사람이나 창조론자들이나 똑같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질학계에서는 빙하기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빙하 지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마테호른이라는 호른이라는 이제 지형인데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봤던 호른입니다. 호른은 이제 봉우리를 말하는데 보시면 되게 날카롭게 돼 있죠. 이 빙하가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깎아 내려가면서 만들어낸 빙하 지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U자 고기라고 해서 유밸리랍니다. 네, 보통 계곡은요 V자거든요. 물이 지나가게 되면은 보통 계곡은 V자로 생기는데 빙하가 지나가는 곳은 이렇게 옆에가 더 파여서 둥글게 U자를 이루는 계곡을 만듭니다. 이 계곡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계곡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요 이거를 피오르라고 합니다. 피오르. 자, 그리고 그 U자곡 이 쭉 뚫고 간 곳에 곳곳에 계곡이 흐르는데 이게 계곡에 걸쳐서 흐른다 해서 현곡, 행잉밸리랍니다. 자, 제일 유명한 현곡이 뭐냐면 면사포 폭포라 그래서 그 신부가 달고 있는 그 면사포 있죠? 그 모양이랑 같다 그래서 면사포 폭포라는데, 자 넘겨주세요. 이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그 노을이 딱 질 때 색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엄마? 멋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은 자 여기 보시면 둥글게
패여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둥글게 이렇게 파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거는 썰크라 그래서 이제 권곡이랍니다. 권곡. 네, 위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 돌은 네, 표석이라 해서 이 에레틱의 뜻이 엉뚱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갑자기 엉뚱하게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있나 추적을 해보니까 되게 멀리서부터 빙하가 끌고 온 거예요. 이 돌을. 그 다음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니까 돌만 땡겨놓이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표석 같은 것도 빙하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이? 대답 오네요. 잠깐만요. 자, 사람들이 빙하 시대 딱 떠올리면은 이 모습을 많이 생각해요. 과연 맞을까요? 네, 지구가 완전 아주 동그랗게 눈을 덮여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 적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빙하 시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눈이 안 덮였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눈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자, 빙하 시대에는 지금보다 약 3배인 30% 정도의 빙하가 육지를 덮고 있을 때입니다. 네, 이 두께가 최대 두께는 똑같아요. 지금이랑 비슷한데 넓게 펼쳐져 있고 평균 700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120m가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바닷물이 얼어서 됐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바닷물이 얼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두 어린이가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다. 네, 네, 다수결이 맞죠? 맞습니다. 네, 빙하는 만약에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졌다면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이게 왜 아닌지 알게 되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얼음이 물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요. 그럴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높이를 잘 보세요. 자, 달라지나요? 얼음이 계속 녹고 있는데 안 달라지죠? 자, 사실 우리가 카페에서 이제 커피 사왔잖아요. 다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왜 얼음은 녹는데 물의 높이는 안 올라갈까요? 네, 이것저것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뒤로 갔다가 한 번 더, 첫 번째로 할게요. 한 번 더. 다음으로 갈게요. 네, 재생하면 안 되고. 네, 여기서 얼음은요 유일하게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얼음이 지금 밑에 요만큼 잠겨 있고 이거 떠 있잖아요. 이만큼이 증가된 부피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아도 이 부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빙하가 지금 녹는데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물은 바다에서 온 게 바다가 얼어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정답 알려드릴게요. 빙하는 눈이 많이 내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빙하가 뭘로 만들어졌냐? 눈이 쌓이고 눌리고 눌려서 만들어졌다. 네, 그럼 이 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눈이 내리기 위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이 오려면 먼저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요. 수증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구름이 돼서 땅에 내리는데 공기가 추우면 눈이 내리는 거고 공기가 안 추우면 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눈이 내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많이 내리려면 바다가 온도가 높아서 물이 많이 증발해야 돼요. 두 번째,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낮아야 돼요. 추워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영하 50도, 100도로 떨어진다 해도 빙하기는 오지 않습니다. 빙하기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빙하기가 일어났을까?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으면 온도도 너무나 적당하고 모든 것이 적당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날씨였다는 거죠. 하지만 죄악이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추위와 더위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추위란 말이 등장하면서 날씨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홍수 직후의 날씨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다의 온도가 몇 도였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홍수 위에 바다의 온도가 몇 도였다? 그때 마그마가 막 올라오고 해서 바다가 엄청 끓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30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물은 일단 많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비가 골고루 막 내렸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약에 척박한 환경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충분히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부터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곡물과 채소, 과일로 충분히 영양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홍수 이후의 환경은 그 전보다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물론 뒤에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영상 기억나시죠?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일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샘이 터지고 지진과 해일, 마그마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렸죠. 홍수 이후에 지구에 난 상처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물이 온도가 많이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온도가 왜 30도가 나왔느냐, 왜 30도라고 가정을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 있는 한 공원인데 여기가 화산이 있어서 온천수가 나와요. 근데 온천수 온도가 80도예요. 뜨겁죠? 못 들어가요. 80도면은. 이거. 자, 근데 이 온천수가 강물이 흘러오는 그 강물과 만납니다. 그래서 약 30도 정도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놀랍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홍수 때 물이 끓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고기 다 죽지 않아? 아니요, 물고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온도를 30도 정도를 이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온도를 30도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실제로 0도인 물보다요 30도짜리 물이 증발이 7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지금 내리는 비와 눈보다 7배가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처음에 노아 홍수 이후 비가 골고루 전 지구에 내리던 이 시기가 바로 웻 데저트에서 수분 사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 수빈 사막 시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네, 지금의 사해에 있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네, 군대가 진을 치면은 아무데나 안 쳐요, 그죠? 네, 뭐가 필요합니까? 진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네, 물이 없으면 군대가 진을 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지금은 사해, 네, 소금물이 가득한 그곳이지만 이 당시는 물이 엄청 풍부했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다음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물이 넉넉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완전 이 땅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그 여매가 있던 그 욥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해를 보시면 예전에 사해는 여기 보이는 이 하늘색이 원래 물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만큼만 남아있지만 물이 요만큼이 있었어요. 저기 고모라랑 소알이 보이죠? 이들이 진친 곳이 바로 물가 옆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수빈 사막 시대에는 물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딤 골짜기를 영어로 cultivated field라 해서 경작지라고 합니다. 네, 경작지는 농사 짓기 좋은 곳, 네,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곳. 지금 사막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원래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하라 사막 한번 볼 텐데요. 사하라 사막이 제일 큰 사막이거든요. 이 사하라 사막 보시면 여기 이집트까지 끼고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막인데, 이 사막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엄청나게 발견됐는데, 이거를 이제 다 추적을 해서 보니까 과거에 이만큼이나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것으로, 네, 추정이 됐습니다. 원래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아비 사막에 가면은 그레이트 베이진이라는 이제 크게 파여 있는 이런 지형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알려줍니다. 자, 이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자, 무엇의 화석일까요? 티라노사우루스요. 네. 자,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과 고래 맞습니다. 사막에서, 지금의 사막에서 고래 화석이 발견돼요. 고래가 살려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엄청 물이 많았다는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화석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화석이 엄청 나오는데, 삼엽충도 물에 살아요. 자, 이거 사람 화석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았었다는 것을, 네, 의미하죠. 이외에도 사람 화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 네, 그리고 땅에 바다 그 냇가에 사는 그런 가재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이것도 식물이죠. 네, 이거 물 속에 사는 그런 식물. 그리고 벽화가 엄청 발견돼요. 벽화. 자, 벽화는 사람이 살았던 것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이 벽화가 얼마나 많냐면 진짜 너무나 많아서 이제 발굴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이 벽화를, 왼쪽 벽화를 보시면, 네, 가축을 사람들이 키우고 하는,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이게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의 모습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변 사막 시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홍수 이후에 마그마가 1000도가 넘는데 그 마그마가 바다를 데피면서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증발하면서 비가 내려서 이제 지구 곳곳에 물이 풍부해지고 그래도 살기가 좋았던 수변 사막 시대가 옵니다.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망가졌어요. 거의 갈아엎어졌잖아요. 땅이 다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날씨,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죠. 왜냐하면 빙하기 이후에 정말 기후가 극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가 극단적인 기후예요.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는 거 매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다 온도 높은 거는 해결했죠. 자, 그렇다면 눈이 많이 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눈이 많이 오려면 추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지구의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품을 드릴게요. 자, 이게 힌트예요. 자, 빙하 위에 뭐가 껴있죠? 까만 가루. 자, 이게 힌트입니다. 오, 맞습니다. 화산 폭발입니다. 박수. 이따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다 화산재예요. 화산재. 빙하 곳곳에 이런 화산재가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나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랑 똑같이 빙하 시대의 원인 중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동의를 합니다. 자, 말씀 구절에 나옵니다.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이 나오죠. 이 눈이 녹아서 나온 물이 까맣다 그래서 잿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요게 증거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지구에는 초대형 화산이라 해서 슈퍼 볼케이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공기 온도를 낮췄다는 거죠. 자,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분화구의 길이가 60km예요. 가늠이 안 되시다면 백두산 천지가 5km입니다. 12배죠. 너무 분화구가 커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도 분화구인지 몰라요. 자, 얼마나 크냐면 일부입니다. 일부. 조금 더 가면은 도로도 나 있어요. 도로. 분화구에 도로가 나서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끓어오르는 호수가 보이시죠? 이런 호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호수를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크냐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 여기에 자동차예요. 엄청 크죠? 자, 이 호수가 지금 약간 붉은색 띄는 부분이 황산이 많아가지고 붉은색을 띱니다. 여기를 지진파로 분석을 해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용암이 한 덩어리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층으로 딱딱딱 돼 있어서 서로 안 터지게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터지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질까? 영화가 나왔어요. 예전에 2012라고 지구 멸망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옐로우스톤 폭발을 다루었는데 제가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엄청난 위력. 옐로스톤이 폭발하면은 이럴 것이다.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클 것인가. 미국 전 그 땅의 절반을 덮습니다. 화산재가. 이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잠깐 소개해드릴 화산은 여기 옆에 노란색 보이세요? 세인트 헬렌스라는 조그만 화산이 있는데 이것도 조그맣진 않아요. 이게 워낙 커서 그래요. 자, 이 화산이 폭발하면은 수억 톤 이상이 되는 화산재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초고온 가스 또 암석이 뒤섞여 가지고 엄청난 기둥이 이렇게 솟구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성층권 지나간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20에서 35km 높이로 솟구칩니다.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다시 깔아앉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쫙 퍼지게 됩니다. 이거를 화쇄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1100도 정도 된다면 1100도. 네, 1100도 온도가 되는 그 화쇄류가 쫙 퍼지는 거예요. 아까 나무들이 막 쫙 밀리는 거 보셨죠? 네, 그게 그 바람 화쇄류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지나간 이후에는 유독성, 네, 비가 위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네,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겠죠. 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에어로졸이라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더 미세한 화산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대기를 덮습니다. 그럼 이게 태양을 가려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할 때 아까 조그마한 화산 있죠? 그거 폭발할 때 넘어진 나무예요. 이쑤시개처럼 보이죠? 이거 나무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 화쇄류에 쫙 맞고 넘어졌습니다. 이 화쇄류의 속도가 시속 650km예요. 이 온도에 이 속도 무자비하게 그냥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얼마나 나무가 크면 저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중장비 차들이거든요. 되게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죠? 네, 아까 쓰러진 나무가 다 이만한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이 녹아내렸습니다. 네, 자, 엄청난 폭발. 네, 네, 이렇게 솟아오른 네, 화산재들이 위에 대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네, 이걸 연무질 아까 설명해 드린 거, 이게 지구를 다 떠다녀요. 전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네, 자, 폭발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인데, 자, 하늘이 새까맣죠. 네, 햇빛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낮인데 어둠이 됐습니다. 네, 이 화산 폭발이 짧으면 1년에서 길면은 3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화산은 이제 가장 그 화산 폭발 중에서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한 탐보라 화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의 강도를 1에서 8로 나눠요. 그 중에 탐보라는 7입니다. 7. 엄청난 강도의 폭발입니다. 실제로 탐보라 화산 폭발했을 때 요만큼, 지금 여기 센티미터 써 있는 게 화산재가 쌓인 높이 50m만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저 멀리에도 1cm가 쌓일 정도로 엄청난 화산재가 덮었었던 네,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다음 해인 1816년이 여름이 없었어요. 여름이 없는 한 해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자, 뉴 잉글랜드에서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여름에 눈이 왔어요. 그 유럽 전역에 비가 내리는데 너무 차가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6월에 미국 북동부에서는 5도가 감소하면서 눈이 내렸습니다. 7, 8월에는 농작물이 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화산 폭발 하나로 이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1812년에 중미의 수피에르 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자, 아우산, 네, 인도네시아의 아우산이 폭발합니다. 자, 아우산에 분출하는 모습인데 한번, 이건 영상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아우산이 분출하는 모습이 실제로. 그리고 여기는 일본의 스와노 세지마산, 네, 이 산이 다음 해인 1813년도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메온산이 폭발합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연달아서 1812년부터 연달아서 대형 화산이 폭발한 거죠. 마지막이 탐보라 화산. 자, 이렇게 연달아서 폭발하면서 대기에 연무질이 점점 쌓였겠죠. 네, 그거의 영향으로 아까 여름에 눈이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뜨거워진 바다에서, 네, 그 노아 시대 그 용암 폭발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물이 많이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땅에서는 화산 폭발하면서 대기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눈이 내려서 쌓이면 바다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쌓이고 증발해서 쌓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다 높이가 내려갑니다. 그 빙하는 쌓이는 거죠. 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노아 홍수 그리고 이거 말 화산 폭발 이거 두 개로 밖에 설명 못 해요. 빙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뜨거워진 바다를 설명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아 홍수를 부정하니까요. 네.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자, 그림 보시면 빨간 점이 최근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지진 엄청 많죠. 그리고 산 모양이 된 것이 이제 화산 폭발, 네,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만 한다면 빙하기가 올 만큼의 화산 폭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네,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도 선선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녹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온도를 이제 그려본 건데 보시면 30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요.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200년이 지났을 때쯤, 그러면 이 사이가 무슨 시대일까요? 수분 사막 시대, 살기 좋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과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들이 네, 잘 살았겠죠. 번성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빙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넣어볼게요. 그림이 있어서. 네,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300년이 지난 뒤에 빙하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났을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지금의 바다 온도인 4도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부터 얼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해빙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빙하기를 5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네, 빙하 시대 기간을 약 5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보거든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자녀를 낳은 나이, 맨 오른쪽이 죽은 나이. 그래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살까지 사고 죽었어요. 네,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죠?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네, 500세요? 네, 600살 되던 해입니다. 자, 이때가 노아가 딱 600살 때예요. 네. 자, 근데 무드셀라 보이세요? 무드셀라 할아버지, 가장 오래 사신 분. 이분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아세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분석을 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네,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네,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200년 뒤인 네, 이 시점부터 500년간의 빙하 시대. 이때 누가 살았는지 보세요. 노아도 살았고요. 셈, 함, 그리고 보시면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빙하기에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네, 야곱이 살던 시대까지가 네, 빙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걸쳐져 있죠. 네. 노아부터 야곱까지 모두 빙하 시대를 겪었고, 욥은 말씀을 보면 눈이 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는 네, 그런 성경학자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아마 해빙기에 욥은 살았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빙입니다. 해빙. 자, 해빙이 진짜 엄청난 과정이거든요. 해빙이 진짜 네,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 빙하의 평균 두께가 700m죠. 700m. 롯데월드 타워도 100m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되게 높잖아요. 근데 700m, 7배 되는 높이의 빙하가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너무 무섭던데. 자,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해빙 영상인데, 네, 이 얼음들이 녹아 내리면서 부서져서 밑으로 막 내려오면서 땅을 다 깎고 내려갑니다. 엄청난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몇 개 골라봤거든요. 그거를 보신다면 그거에 한 수천 배, 수만 배의 스케일이 되겠죠. 자, 먼저 눈사태입니다.
Egal. 네, 아주 조그만 눈사태예요. 조그만 눈사태.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빙하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움직여서 빨리 감기한 건데 보시겠습니다. 자, 마치 그 차가 막혀서 교통 체증 난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요거를 아이스 잼이랍니다. 아이스 잼. 그 트래픽 잼이라잖아요. 교통 혼잡을. 자, 아이스 잼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추럴 불도저라 불러요. 영어로. 그러니까 자연산 불도저. 땅을 다 밀고 지나간다 그래서 불도저예요. 네. 이게 깎고 지나가다가 멈춘 건데 얘가 쭉 밀고 올라서 멈췄는데 여기 보시면 언덕이 이만큼 쌓여 있죠. 밀고 가다 말아서 이 언덕을 모레인이랍니다. 모레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빙하가 지나가면서 긁고 지나간 흔적이에요. 긁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돌이 막 깎여요. 이걸 찰흔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빙하 물이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얼면은 부피가 늘죠. 그럼 바위 틈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게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엄청나죠. 네, 이게 땅 밑으로 이제 다 내려오면은 쓸고 내려오면은 산사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저희가 신혼여행 갔던 스위스에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선 빙하가 붕괴되며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산간 마을을 덮쳤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미리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의 90%가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얼음 덩어리와 흙, 암석은 산간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각 수요일 오후 알프스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 마을의 주택 90%가 흙더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Das Unvorstellbare ist heute eingetroffen. Wir haben praktisch das Dorf, das sichtbare Dorf, verloren.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을 뻔했지만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해온 경보 시스템이 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네, 그 엄청난 빙하가 녹아내리면 네, 거의 거기 근처에 있는 생명체들은 아마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또 하나는 아이스 댐이에요. 댐은 물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빙기 때 물이 녹는데 얼음이 녹지 않는 부분이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슬아슬한 겁니다. 왜 이 눈이 무너져 내리면 물이 한 번에 쫙 밀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자,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Whoa. It's a flood. An ice dam just broke. I just started filming that at the right time, huh? Whoa. 자, 엄청나죠? 네,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잼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시면 밀고 들어오는 게 느리긴 한데 엄청나게 센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와요. Damn, it's crashing through. Haven't seen anything this high ever.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 네, 다음은 이 아이스잼의 파괴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둥들이 이제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이 기둥이 쇠로 만든 그 기둥이에요. 우리 차 부딪히지 말라고 그 막아놓은 그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그냥 너무 손쉽게 툭툭 무너지죠. 이 힘으로 땅을 깎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댐의 폭발로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홍수 때문에 도시가 잠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수중 도시입니다. 그 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봄홍수 보여드릴게요. 봄에 홍수가 난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막 내려오면서 마을이 잠깁니다.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잠겨버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 얼음물이죠. 빙하가 녹아서 이런 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파키스탄 아세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현재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게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홍수 장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홍수 엄청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겨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홍수로 잠긴 도시들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자, 해빙은 얼음도 한번 녹기 시작하면 빠르게 녹는 것처럼 해빙도 한번 시작되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간을 한 100년 정도로 짧게 보고 있습니다. 빙하 지형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난 그런 격변이 일어나죠. 눈사태, 산사태, 홍수까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때 파묻힌 동물들이나 그런 생명체들이 화석이 됩니다. 화석. 이게 바로 빙하 시대 화석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 홍수 때 화석 기억나세요? 육지 생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형체가 없잖아요.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빙하 시대 화석은 이렇게 온전하게 발견됩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눈에 단순하게 파묻혔거나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묻혀서 얼었잖아요. 그래서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 시대 화석은 특징이 그 바다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육지 생물입니다. 자, 메모드 아세요? 메모드 아시죠? 자, 아이스 에이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메모드가 이제 코끼리인데 이 메모드가 이제 해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서 좀 보여드릴 텐데, 메모드가 화석이 엄청나게 발견돼요. 진짜 많이 발견돼서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몇백만 마리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번성했던 메모드예요. 수변사막 시절에. 발견 지역을 보시면 거의 다 극지방, 이 알래스카랑 시베리아 이쪽에서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그 당시에 살기가 되게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메모드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화석을 보면은 이렇게 뼈만 남는 게 아니고 피부도 남아 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파묻혀서 그대로 냉동이 되니까 보존이 된 거죠. 자, 보시면 털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사진이 되게 많은데 그건 좀 징그러워서 제가 안 징그러운 거 위주로 골랐어요. 안 징그러운 거. 제일 유명한 게 이 화석입니다. 아기 메모드 화석. 훼손된 거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렇게 빙하 시대 화석은 이렇게 온전하게 발견돼요. 그리고 어떤 코끼리 화석은 열대 식물, 쇠파리, 코뿔소, 말, 다람쥐 이런 동물들이랑 같이 발견돼요. 그럼 그 극지방에 시베리아, 지금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잘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빙하 시대의 시작부터 해빙기까지 다 알아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빙하 시대 누가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빙하 시대에 딱 생각하면 약간 노아 시대랑 노아의 홍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홍수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은 혹시 그 이후에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까? 떠올릴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사명 그대로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 순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를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는데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완전 반대로 네, 반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근데 바벨탑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1대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대를 더 내려가면은 함의 손자 노아의 4대손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이 용감한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다. 네, 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용감하다의 영어로 mighty는 하나님께만 쓰던 용어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대에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2대가 지난 벨렉이 태어나던 해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벨렉의 영어가 이름이 디비전,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니므롯은 태어나서 아마 벨렉이 태어날 때까지 충분한 권력을 가졌을 거고 이뤄낸 뒤에 아마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네, 창조과학을 처음 배울 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을 된 인류가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에 모여 살지? 흩어져서 살지? 왜냐면 지금 땅은 다 물로 막혀 있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빙하기를 배우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빙하의 양이 평균 해수면은 120m를 낮출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얼음이 돼서 내리고 반복이 되면 해수면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륙붕이라 그래요. 자, 이 대륙붕이 지구에 얼마나 많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 여기 이게 대륙붕입니다. 여기 네, 선반이라 돼 있죠. 이 대륙붕이 지구에 얼마나 많냐면 요만큼입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대륙붕이에요. 자, 이 대륙붕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땅이 다 연결됩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좀 가정을 한 거예요. 1km 떨어졌을 때, 지금은 120m 했지만 극단적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지구가 어떻게 연결되냐? What would happen if sea levels dropped by 1 kilometer? The world as we know it today would change drastically. Canada would grow massively as Hudson Bay dries up, nearly doubling its size. It would also connect to Greenland, forming a massive land bridge stretching to Europe through Iceland. The U.S. would push deep into the Caribbean, extending through Florida while completely sealing off the Gulf of Mexico. Across the Atlantic, Europe would become unrecognizable. The UK would merge with Ireland and connect to mainland Europe, bringing back the lost land of Doggerland from the Ice Age. Spain and Italy would extend across the Mediterranean, linking directly to North Africa and forming a massive land corridor. Africa wouldn't change much except for its surrounding islands like Madagascar and the Seychelles merging with the mainland, adding vast new stretches of land. In Asia, Japan would connect to South Korea, turning South Korea into a landlocked nation, while Taiwan would merge with China, reshaping the entire region. And finally, Australia would stretch towards Indonesia, while connecting with Tasmania and forming a new mega continent in the Pacific. 자, 이게 1km 떨어졌을 텐데 실제로 빙하기가 왔을 때 해수면 어땠냐?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이제 빙하 시대의 지도인데 너무 커서 안 보이죠? 이걸 제가 약간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독일, 프랑스,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위에 아이슬란드는 떨어져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 연결이 되죠. 다음은 우리나라.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걸어가면 일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네, 베트남, 필리핀, 네, 다 연결됩니다.
네, 베트남과 필리핀 다 연결되죠. 그리고 호주, 네, 뉴질랜드 다 섬이죠. 이 섬들이 다 네,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했을 것을 예상한 경로예요. 이렇게. 네, 초록색이 셈,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고, 야벳은 유럽 지역,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 지구로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 살았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빙하 시대에 해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빙하 시대는 심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육지에 모여 살았다면 이거 몰랐겠죠. 근데 빙하 시대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너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사냐? 바닷가에 모여 살게 됩니다. 바닷가는 따뜻해요. 그리고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여 살았고 무엇보다 해빙기 때 장난 아니죠. 네, 그 안에 살면 죽잖아요. 거의 죽어요, 죽어. 그래서 다 도망가서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대륙붕이 연결되는 것을 봤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왜 드셨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지. 그래서 민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부터 화산 폭발을 멈추십니다. 화산 폭발이 멈추면 다시 공기 온도 올라가죠. 그러면서 해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육지들이 고립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신 그 명령을 빙하기를 통해서 네, 이해하신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빙하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네,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악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빙하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자, 그리고 해빙기가 될 때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 전으로 갈게요. 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흩으십니다. 네,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땅에 흩으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스데반 이후 박해 가장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대학 들어오신 분 많으시죠? 네. 리더가 되신 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전과 사명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바로 무슨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네, 베데비전 교회입니다. 네. 네, 너무. 자, 우리 교회 설립 이후 그 자리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열방 선교의 시작 필리핀 베데비전 교회 설립하게 되었고 또한 드림 2031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기 계신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네, 이루어가는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익숙하고 편해가지고 안 적어 있는 영역들이 있나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빙하 시대가 오기 전에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데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